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꽤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 싶은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전망을 보니까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가 1%도 간신히 넘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걸 생각하면 와, 이거 정말 희소식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2.0%라는 숫자만 보고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경제가 완전히 회복세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엔 사실 몇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회복의 착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보는 이 숫자가 사실은 진짜 현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내년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잘해도 성장률이 확 뛰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용수철 같은 거예요. 꾹 눌려 있다가 탁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이걸 학생 성적으로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30점 받던 학생이 60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장률로만 보면 무려 100% 성장했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전히 과락은 면치 못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각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 이전의 평균 성장률이랑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미국, 유럽, 일본보다 그 격차가 훨씬 크죠.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자, 두 번째 착시는 바로 수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 실적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요. 전체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2% 늘었어요.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를 한번 해부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나요. 우리나라의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요. 수출이 늘어난 건 단 3개뿐이고 나머지 12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1.2% 플러스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혼자서 20% 넘게 급증하면서 다른 12개 품목의 부진을 다 메우고 전체를 간신히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걸 견조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약하다고 해야 할까요? 소수의 특정 품목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구조가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반도체마저 흔들리면 우리 수출은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쨌든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앞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경기가 좋다는 걸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도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그때는 수출로 번 돈으로 국내에 공장을 더 짓고 투자를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수출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 같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수출의 온기가 우리 안방까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 일자리의 질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가 8만 개 가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전체 취업자 수는 또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분야에서 드러난 겁니다. 보통 경기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처방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부동산 가격도 불안하니까요. 예전에는 잘 통했던 약이 이제는 부작용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남은 카드는 정부가 돈을 푸는 재정정책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냥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급한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로 깔고 항구 짓는 그런 투자는 이제 그만하고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력망. 둘째,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셋째, 싱크홀 같은 도시 재난을 막기 위한 디지털 SOC 같은 새로운 영역에 돈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한 건물에서는요, 전력이 너무 부족해서 연구실마다 앱으로 순번을 정해서 전기를 나눠 쓴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죠. 기후변화 대응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 전 극심한 가뭄이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미리 지하댐을 만들어둔 속초시는 물 부족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동네인 강릉시는 정말 심각한 식순환에 시달렸죠. 미래를 내다본 투자가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는 정말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늘 가장 먼저 화면하는 이 GDP 성장률이라는 숫자, 과연 이게 우리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와 미래를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가 맞을까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